그러고 보니 대부분이 여성들에게 휩싸여 있는 김정은. 측근에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있고 안절부절을 한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시진핑과 당당하게 앞에서.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threaten DPRK with nuclear weapons, so we are trying to strengthen our nuclear capabili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이런 장면. 이거 북한 누구도 못해요. 막 자유롭게 발언도 해버리고. DPRK's nuclear weapons are non-negotiable, unless the U.S. is prepared to coexist with the nuclear DPRK. Further strengthens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이걸 봤을 때 성킴 전 주한대사도 느꼈을 겁니다. 비원어민이지만 이 여자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만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잘 취재해가지고 2018년 때 이제 카운터파트가 성김 대사였잖아요. 근데 성김 대사가 그냥 터프하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사실 최선희가 성김을 막 기싸움에서 누르고 성김 대사가 막 기에서 눌려서 완패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죠.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김정은의 명을 받아서 최선희가 한번 어깃장을 놨다가 실제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가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물밑으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미국 측에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 테이블상에서 김정은에게 최선희가 굉장한 꾸지람도 받고 막 재떨이 날아가는 소리도 기자들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끊임없이 김정은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 측에서 무언가 대화의 여지를 살리려면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 역할을 최선희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김정은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조언을 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선 김정은이 최선희를 깼지만 이후에 김정은이 냉정하게 차갑게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최선희 동무의 말을 내가 듣는 게 낫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인물이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 같아요. 김근옥 영무함이란 잠수함. 여기서 샴페인 깨는 거를 최선희가 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저거 진짜 저게 안 다치게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해요. 약간 골프 스윙 같아요. 사실 저런 진수우식 있지 않습니까? 샴페인을 깨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이걸 잘 모르거든요. 예, 저도 뭐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고선 이걸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최선희가 김종훈한테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마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대로 해라라고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라고 선지하지 않습니까? 김종훈이. 그래서 이걸 아마 샴페인을 까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김근옥 탐이 사실 미국을 어떤 공격하는 핵으로서 제압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띠고 진술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수식의 모든 과정은 미국의 잠수함 진수식을 그대로 본땄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선수 부분을 성조기로 감싸서 하는 그 부분도 똑같이 성조기로 감싸고 모든 사실 이 액싱이라든가 샴페인 브레이킹 하는 게
서구 유럽에서부터 뭐 미국으로까지 다 지금 국내화된 관례화된 이런 의식인데 그걸 그대로 본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국가 원수 퍼스트 레이디가 하거나 아니면 그 배의 선주. 그러니까 선박회사의 회장의 부인. 배우자가 하거나 맞아. 그 가장 공헌한 근로자의 부인이 이제 맞아. 그 도끼를 가지고 밧줄을 끊고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독특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평소 때 같으면 당연히 이설주를 내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설주를 가급적 좀 뒤로 하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애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애한테 그렇다고 이거를 시킬 수는 없고 샴페인 브레이킹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퍼뜩 떠오른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게 자기가 가장 믿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결국 최선희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것은 북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금수저 출신, 그러니까 아버지 최영림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파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만갑은 그렇지. 적어도 이만갑에서 김진 기자는 여기서 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표정 또 나왔어. 저 표정 또 나왔어. 최선희가 숨기고 싶어했던 두 가지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출생의 비밀. 앞서 정답을 공개하지 않았었죠. 여기서 공개하기 위한 큰 그림. 어디에서 회무상까지 갔을까? 최선희는 아마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건데요. 저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고아입니다. 정답은 바로 고아입니다. 아버지는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아빠 있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자, 김종민 씨. 예. 최선희 아버지가 누구랬죠? 최영림, 최선희의 성은 뭐죠? 최 씨, 아버지의 성은 뭐죠? 최 씨. 근데 제가 고아라고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뭐야? 자, 그 비밀은 바로 제 주머니에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주머니가 숨겨져 있거든요. 뭐지? 바로 최영림은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최선희와 관련된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습니다. 1965년 1살 때 최선희가 부모를 잃자 최영림이 그녀를 입양해서 최선희를 키운 거죠. 1살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최영림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선희를 자기 딸처럼 쭉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내에서 출생과 이 출신 성분 토대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북한에서 고아 출신의 최선희가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그것도 여성 외무상이 된다라는 것은 북한의 위인전은 없지만 북한 위인전에만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최선희와 관련된 두 번째 비밀이 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밀. 너무 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고아잖아요. 그 입양됐었잖아요. 입양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북한에서 입양됐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입양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엄마 아빠가 굶어 죽거나 이렇게 돌아가셔서 입양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입양돼서도 사랑을 받고 정말 그 집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함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일꾼으로 그 일을 어떤 일을 대신해서 좀 시키기 위해서 좀 그게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전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최선희 같은 경우 지금 공부부터 완전 차근차근 다 단계별로 다 밟아왔잖아요. 근데 최선희가 이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분과 그 양아빠의 그 사이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 고아가 아니라 원래 이 최선희 아빠, 엄마도 최영림의 진짜 친한 절친이던가 정말 깊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리하다. 북한에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리당에 많은 간부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선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북한 당국에 성실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선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그래서 최선희도 말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용림한테 이렇게 슬하에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과 딸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은 최승호 씨라고 중앙통계국 국장을 하다가 2021년인가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최영림 총리한테 네. 조금 신체적인 무슨 뭘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계통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아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주 벌판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동상이 있거나 뭐 하게 되면 그쪽 그 계통의 본능 쪽이니 생식 계통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사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최선희도 처음부터 막 잘 나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교부성 입성 초반엔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은 외무성이 외교부였을 때 1988년부터 이제 인연을 닿습니다. 인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Of the United States and in South Korea and its surrounding areas. 그때부터 저 여인은 누구지라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통역을 잘하지만 김계관 부상의 위트라든지 아니면 속담 이런 거는 스킵하고 넘어간다 라고 그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의 최선희 외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굴은 풋풋해 보이지만 저 때의 헤어스타일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선희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최선희의 역할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굉장히 미국을 대해서 배짱 있는 센 발언을 했다가 어느 때는 물밑에서 미국과 상냥하게 대화했고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 최선희라는 사람은 그대로다. 자, 머지않아 최선희가 외교부 수장에 나중에 오르게 될 결정적인 일이 최선희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육자회담입니다. 2000년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렸던 육자회담. 거기에서 최선희가 통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네. 이때는 최선희 안 보였어. 저 오른쪽 사람만 보였고. 저 때도 그냥 통역이 불과했거든요. 그럼 왜 이게 최선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 육자회담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회담인데 역사상 육자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패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패는 감추고 어떤 패는 내놓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북한의 핵 협상의 교과서판이 바로 이 육자회담이거든요. 근데 최선희는 외무상의 어린 시절부터 통역을 하면서 그 패를 본 거예요. 북한이 핵 협상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한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통역 현장에서 최선희가 몸으로 배웠던 거죠. 요게 나중에 최선희가 대미 외교 라인의 수장으로 되는 결정적인 양분이었던 거죠. 육자회담 때 보면 영어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유창해요. 유창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억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요. 네. 북한의 그 뉘앙스도 정확히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아마 중요하게 북한 정부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맡게 되거든요. 북한에 이제 뒷배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어도 해요. 와, 몇 개 국어를.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최선희가 어릴 적에는 최영님의 손에서 자랐는데 최영님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살아남은 건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노련함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강석주랑 김계관은 북한의 외교를
세계에 올려놓은 인물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외교의 감각을 키운 거죠.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뚫 때 장기 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을 보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기 배울 때 초짜들은 알 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수들은 딱 머리를 딱 들고 그냥 판 전체를 보잖아요. 아마 이게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만든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이러한 미국 측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잠잠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도 살고 김정은 위원장도 살고 입장을 만들면서 끊지는 않는. 종민 씨, 최선희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아까 전에 봤듯이 김정은이 북미 거래 의혹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김정은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전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최선희가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북한 권력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김여정. 내가 우리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최선희는 사실 일찌감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의욕을 잃은 것 같다거나 또 심지어는 예견하는 듯한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도 뭐 일부 공개가 됐지만 김정은이 그 호텔 방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그 핵심 멤버로 최선희가 바로 옆에 앉아서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거를 다 간파해서 본인이 그걸 다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 대사님은 저 당시에 어디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 당시에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저 뉴스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완전히 관심사로 돼 있으니까 숨을 죽이고 봤죠. 최선희의 저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김정은과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최고 지도자의 우중이 뭐 의욕이 떨어질지 정말 가늠이 안 간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김정은의 우중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둘이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른 장면을 되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이 옆에 있어요.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최선희가 받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심경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 장면은 이미 외무상은 리용호지만 넘어갔네. 김정은과 더 가까운 사람은 최선희인 거예요. 그렇죠. 외무상 부상이 외무상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리용호 외무상을 옆에 두었지만 저 회담은 저 순간부터는 최선희가 이끄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 김정은이 최선희를 이렇게까지 신뢰했어 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뭡니까? 이야. 저걸 보면은 그렇지. 외무 부상이 오히려 더 실세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앞좌석은 부관석이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서 외상이 내리고 여기서 부상이 여기서 내린다. 최선희야말로 진짜 외무부의 실세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푸틴과의 만찬 자리를 한번 보면 헤드 테이블에도 최선희가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맞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네, 하노이 그렇죠. 노딜 사건이 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북한의 대대적인 숙청바람이 불 거다. 특히나 이제 이용호 그 당시 외무상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이 됐다. 충격적인 뭐 카드라 통신까지 이제 들려오기도 맞아, 했었는데. 소문이 있었어. 올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뉴스를 가득 채웠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팀이 석 달 가까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평양에선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혁철과 같은 경우에는 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 사람이 탄강에 내려갔습니다. 예, 형용하고 형명화 조치로. 그래서 노동 형명화를 한 6개월 동안 하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당 국제부의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혜용이라는 그 통역이 있잖아요. 그 신혜용은 이제 혁명화는 아니고 이 사람은 외무성에서 나가가지고 그 외무성 바로 뒤에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 자료조사처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송혜가 있잖아요. 김송혜는 저평통 소기구에 있다가 저 통전부 정책실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이제 혁명화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혁명화 내려가서 이분은 농장에 내려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런 데로 보내버려요? 예, 보내죠. 노동혁명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한 6개월 동안 있다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또 모르겠네요. 저평통 소기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당시 떠들썩했던 리용호 외무상 그 숙청설 저렇게까지 기사가 났는데 그 진실은 대체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리용호가 숙청이 된 거라는 얘기는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부터 3월 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있은 직후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다 혁명화를 내려갔거나 숙청을 당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8, 9개월 지난 2019년 11월, 12월에 이 사람이 뭐 숙청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대체로 조성길 대사 대리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그때 그 시점에 탈북을 했거든요. 외교부다 하게 되면 외무성 자체 내에서 연대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외무상이라든가 혹은 총방비서라든가. 그래서 아마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가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수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 류 대사님이 말했던 노력, 운, 실력, 김정은의 믿음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 변화를 가장 밤새도록 고민하는 나라 한 곳을 뽑으라면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측하면서 보사 지내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떨어지지 않은 별처럼 보이지만 혹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최선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글쎄 그러네요. 사실 운이라는 게 시대가 또 만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김정은 시대가 최선희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김정은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면은 TV에 리설주 그리고 또 현송월, 최선희 이런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4대 세습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고 최선희라는 인물은 그 쟁쟁한 남성들이 많은 데서 수장이 된 거거든요. 외무상이 수장이 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도 수상이 될 수 있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일종의 뭐랄까 미리 최선희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주고 외교부 수상도 여자가 되는데 지도자도 여성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최선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1, 4분기가 지나가는데
올해 뭐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국제적인 이벤트가 많죠. 일단 러시아는 끝났어요. 푸틴이 지금 87%로 당선이 됐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까지 당선이 된다. 최선희 입장에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양쪽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양쪽 정상을 다 경험해 봤고 또 가장 그 근접해서 어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에 개입할 그런 어떤 북한이 뭐 미국 선거에 개입할 주제는 못 되고요. 그것도 뭐 러시아 정도나 돼야지 그 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푸틴은 이미 이제 또 완전히 그 종신 집권에 그 발판을 마련했고 여기다가 트럼프까지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군축 협상이거든. 핵군축.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이거 가지고 풀어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핵군축 협상? Why not?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우와 이거 뭐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떡밥 던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우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필요하죠. 누구겠어요? 최선희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여기 리성관 보내겠어. 누구 보내겠어? 아까 말씀하다시피 올 한 해 정말 복잡 다단한 그런 해기 때문에 최소니아 같은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아주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So Kim Ju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u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u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와, 군인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 대장이, 해군 대장이. 참. Why she's in the public eye now and whether she could become the next leader. She is a symbol of the next generation that the regime has to protect with the weapons that they have. 아빠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주현 후가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혜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갑자기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혜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혜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혜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혜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서치 김주혜가 다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걷고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드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 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요.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 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어디야? 원리를 찾아라 저기. 산 밑에.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죠?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로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제가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서고 싶은 자리,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이 사진 앉는다고 묘하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23년 9월입니다. 북미회담 때.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네. 완전 가운데.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나설 때 나설고 낄낄빠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김여정이 아직까지 뭐 담화문 발표하고 형식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주의 등장부터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정치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하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해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리 주해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혜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편안해 보여.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혜가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김주혜가 세습을 해도 김여정은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주혜가 만약에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 김여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여정.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4대 세습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궁금한 이유는 앞으로의 북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주혜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혜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관을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해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김여정으로.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름 돋는다. 마지막에 평행 이론의 주혜와 김여정. 와.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진짜 무릎도 꿇고 기록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 끈끈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철이하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준다 그러면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철애가 김일성 때부터 그 백두산 혈통 가문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로 있었고 왜냐하면 현철애가 군, 정치, 당의 요직들을 다 두루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딱 현철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정은 가해 선생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당 이런 감각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철회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현철회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쳐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회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주혜가 지금 11살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에게 이제 현철회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철회 대장 뭐 죽은 사후에 차수가 됐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김정은의 정치적 스승이 현철회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현철회라는 분은 인민군 총정치국에도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회, 김정일과 같이 국방위원회들 같이 있었는데 당 사업과 군 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도 현철회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말 육체적 영향을 줬고 지식과 노하우를 심어준 거는 현철회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2, 3년 안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때 김여정이가 지금 김주혜에게 현철회가 했던 것처럼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첫째고 아니면 수렴청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북한 권력 투쟁상 2인자는 항상 죽었거든요. 만약 김주혜가 클 때 2인자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거나 가운데서 끼고 그러면 후계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아웃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주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여정이가 잘 알아서 되면 판단을 해야죠. 평행이론은 장성택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엔 고모부, 이번엔 고모. 저는 북한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보기를 보이고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김여정한테는 두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현철회의 카드와 장성택의 카드. 장성택 2인자 죽었어요. 이렇게 행동했을 땐 죽는다. 근데 현철회처럼 했을 때는 수령이 은고를 메고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은 김주혜와 김여정 중에서 북한에 있어서의 권력의 파워를 김정은 유고시에 어디로 더 보냐? 우리 권력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아직 미성숙한 김주혜가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김여정은 조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리설주나 김주혜조차도 혼자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만약에 아직 주혜가 어릴 때 김정은이 세상을 떠난다면 김여정이 단순히 현철회의 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혜 딸 아이가 후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기관의 뉘앙스를 보면 김주혜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분석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요. 여기 후계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과 정보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김주혜 같은 경우에 국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뭐 통일부라든가 이런 기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는 후계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워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진정시키던 분위기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류가 바뀐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별의 김주혜를 빗대고 있다는 거. 사실은 과거에 보면 김일성의 그 호칭은 태양이었잖아요. 뭐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성이다, 향도성,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길을 밝혀주는 이런 별이라 이거예요. 금성이라 이건데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별에 빗대 가지고 뭔가 이 계몽군주, 북한의 인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린 계몽군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 김주혜는 특별 대우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때? 딱 보기에 지금 뭔가 새별이 된다. 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거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시키려고요? 그렇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랐어요. 왜요? 어찌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서 맞아요. 북한 사진 중에서 지도자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지 사실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애도 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도 저보다도 어린데 뭐가 이리 급해가지고 이런 후계자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럼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뭔가 아픈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정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짜잔 공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모든 게 지금 뭔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없어. 맞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애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가운데. 예. 와. 담배도 라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김정은은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엄청 신나 있는 약간 취하신 거 있고 와인도 한 잔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의 위치를 보면 좌덕훈 우주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있다. 주애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과 간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밑밥 작업을 깔고 있고 또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우표 발행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는 요즘 약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편이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우표에 열광하던 많이 모았죠. 시기처럼,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표 발행은 약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이 딸을 처음 데리고 나타난 11월 18일을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데뷔잖아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명절이 된 거예요, 이날이.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듣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김주애가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된다면 또 지도자가 된다면 11월 18일 전화를 아마 미사일 발전 ICBM을 현지 지도한 날로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념일이 됨으로써 전화를 얘기하려면 매번 저 주애가 등장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술 무기와 함께 주애를 이제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수령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국정을 관여하는 이런 또 군사무기 발전에
기여한. 사실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저런 기념일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의 첫 등장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살일 것 같아요. 10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다라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맞네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주애가 계속 중요한 장소에 나오더라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안 드러나오겠지. 한 그 금도가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난 2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주애가 한가운데 오르면서 열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식을 받았다는 것은 맞네요. 미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저건 금도예요. 근데 그 금도와 금기를 와르르 깬 장면이 저 장면이었거든요. 저건 너무 큰 거죠? 내년 2월 8일 또 주석단의 주애가 등장한다? 저 사진을 여기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딸을 행사에 데리고 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상황들을 보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의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의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거는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희망이 다가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의 빛 금거리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저는 좀 오만 게 그래도 백두혈통에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서울까 북한이?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리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갓 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거는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죠.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버 합창단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리설주가 나온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공연이 있었고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또 전주기 맞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애가 둘째고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근데 리설주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혼외자의 친모는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송월? 과연 현송월이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현송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가 되는 거죠 이게요.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이요.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에 첫째 혼외자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 근데 지금도 현송월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이게 리설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최근 평양이나 해외 나온 일리트 속에서 아니 처음에 난 아들이 정말 현송월과 난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유명하죠.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근데 딸이라고.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세대주? 예.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날 보고
이제까지 북한 역사상의 1호 행사,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를 모신 행사에서 만삭이 된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나 기록영화나 다큐랑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여성이 없는데 김정은이 또 저걸 보고 막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가수였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히 잡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위였던 여자가 모란봉 15막단 단장이 돼요. 대위에서 대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령이 된 몸으로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중국 방미 지도부를 위해서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세계를 자극하니까 빼라. 그럼 못 뺀다. 거기서 왈가왈부가 벌어지는데 나 그럼 간다. 그러니까 지재령 대사가 주중 대사가 대령보다 훨씬 높은 직위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당가 지도부를 위한 공연이 오늘 리허설이에요.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면 어떡하냐.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싹 다 책임지겠어요. 간다. 대박. 그리고 그날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예술단을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김정은이 잘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김정일 죽은 다음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안에 배 안에 있던 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평양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도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현송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혀진 것도 없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현송월이 그랬잖아요. 세대주. 세대주. 이 세대주가 혹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대박이다.